준수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확보가 되고 또 제공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또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서 서비스를 잘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시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번에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께 얼른 소개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드리도록 얼른. 잠깐요. 소개를 좀 드리고 잠깐 잠깐만요. 예. 전체 화면이 핀 제거가 돼 버렸네. 예. 그래서 아무튼 매뉴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매뉴얼은 광주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각 시설에 보냈는데 각 시설에 보낸 그 매뉴얼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 행복재활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공동모금회에서 제작한 매뉴얼의 목차는 이렇게 그 위기 대응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어떻게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미경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이시는가요? 네. 듣기란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한 것. 듣기는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하게도 창조적 힘이 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이 어떤 치료의 광선을 내뿜는 듯 우리가 그들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자를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열어서 확장시킨다.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듣기란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한 것이다. 잘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여권 운동자이고 또 저널리스트인 또 작가인 브랜드나 언들랜드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실은 클라이언트의 마음 또는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 때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듣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이야기도 잘 들을 필요가 있겠다. 윤리 경영이라는 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를 보호하는 자녀가 행복한데 엄마가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힘들다. 부모님들이 힘든데 자녀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인들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잘 듣고 그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는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렵고 또 무엇이 어떤 점들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채워진다 그러면 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용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스스로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행복재활원이요. 이용인들은 생활인들은 행복한데 종사자들이 불행해요. 종사자들은 행복한데 이용인들, 생활인들은 불편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실은. 종사자들이 진짜 행복한 경우에는요. 아니, 이용인들이 정말 행복한 경우에는 종사장도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사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때에 이용인과 생활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를 이용인과 생활인을 위해서 종사자가 물론 희생하고 잘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인도 정말 행복하면서 종사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이게 저는 됐어. 나도 윤리 그래. 경영의 그럼 됐어.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요. 예, 좋은 겁니다. 예. 예. 자, 예. 음수거를 좋습니다. 아주 잠이 다 깨게 아주 중간중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직이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용인들의 인권, 생활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생활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서는 실은 서비스를 주고 있는 종사자들 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종사자가 행복해야 이제는 이용인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의 안전이 잘 보장되는, 나의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윤리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무하면서 이혼 수준이 높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의 신체적이라든지 언어적이라든지 정서적, 성적,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높고 특별히 이제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시설 하시다가 이제 우리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뭐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생활인이 가족 그 이상으로 지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상실감이 있는데 이 상실감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사자의 폭력이라든지 상실 또는 요즘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다른 전문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폭력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소명, 내가 종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이라든지 내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용인에게부터 폭언이라든지 폭력을 당했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또 내지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용인과 대립을 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종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실태다고 부산복지개발원 또는 서울복지개발원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으로부터의 포괄적 폭력 및 상실에 따른 종사자와 기관의 예방 및 대응, 사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들었고 행복재활원에서도 행복재활원에 맞는 종사자로부터 받는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잘 보호해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서비스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된 매뉴얼들이 있는데 위기 대응 매뉴얼은 여기서 이제 위기라는 개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뭐 개인이라든지 내지는 지역이라든지 사회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돌발적 사건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협회와 또 우리 행복재활원에서 윤리경영적 측면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안전을 보호하는데 종사자가 어떤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종사자가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거기 때 이야기하는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인이나 또 생활인의 가족들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과 질병 또는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종사자들이 겪는 직간접적 어려움과 대리 예상 경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행복재활원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런 종사자로부터 위험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치매 노인들을 잘 모시고 있잖아요. 그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가 정상적인 적일 때는 괜찮은데 약 치매 증상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심하게 욕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뺨을 때리기도 한다든지. 내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재활을 이렇게 잘 소개시켜 주는데 직업재활을 소개시켜 줘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나를 떨어뜨렸다고요, 식칼을 가져와갖고 위험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간보호센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와서 막 큰 흉기를 가져 위험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에 일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다 생각을 했지만, 이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이 편안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종사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할 때에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사자가 여러 가지 이런 위기로부터 잘 이렇게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사자로부터의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폭력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이용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 행위예요. 예, 폭력 행위다. 이제 폭력이라는 것은 아까 직접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성적 폭력도 있고 정서적 폭력도 있고 다양한 폭력들이 있어요. 예. 다양한 폭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상담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오늘 들어온 여러분 모두가 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다. 현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이용시설의 사무실, 상담실 등 시설 내 공간과 이용인의 가정 등 시설 내 공간 모두를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재활원에 그 안에도 되고,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장은 주로 이제 이렇게 생활시설 여기 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용인이라면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인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폭력 행위라는 것은 신체적 폭력, 언어, 정서적 폭력, 성적, 경제적 폭력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인 상해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하는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던지기라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밀기, 깨물기, 공격을 시도하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이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언어 정서적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언어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거, 말을 통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내지는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협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들어있는 이용인뿐만 아니라 무속으로. 이용인뿐만 아니라 그 이용인의 가족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인의 가족으로부터도 이런 어떤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 정서적인 폭력으로 해당이 된다. 자, 성적 폭력, 이용인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성희롱적 발행을 한다든지 강제 추행을 한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등등등.
이것도 실은 이제 성적인 어떤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뭐 장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막 끼안는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신체적 노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행복자활에서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또 성적인 수치심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는 이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존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번 이제 요즘 이제 2000년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은요 종사자들이 겪게 되는 신체, 언어, 정적,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왜? 이제는 그것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도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해결이 되고 사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또 경제적인 폭력은 사회복지 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훔치는 거, 기물파손이나 절도, 물품 갈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경제적인 큰 폭력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상실의 개념인 것 같아요. 행복자활에서는 이 상실을 이제 1년에 몇 차례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들이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상실감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관 차원에서 잘 대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응해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상실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진행 과정 중에서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이용인과의 단절을 상실이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라는 것은요 이런 상실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죽음으로 해서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사자의 위기로 본다. 그래서 아까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현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 재활은 내의 여러 가지 인들 또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혹시 이제 뭐 했을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고 이용인은 서비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인과 그 가족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목격하는 죽음 같은 경우는 자연사와 자살 사건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행복자원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사를 다루고 있겠죠. 그 자연사 같은 경우는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조직 기관의 변화가 일어나 신체의 생활력이 쇠퇴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상실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으나 긴 시간 동안 심적 부담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근데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행복자라는 그런 경우도 없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아래 자신의 생명을 끊어 죽음을 이루는 과정인데 상실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심각한 외상을 초래하게 되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등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사자의 죽음에 관련된 행복자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종사자의 죽음 이후에 그걸 목격한 물론 이제 병원에 많이 가서 있겠지만 이제 내 그 아이를 생활인을 보살피다가 종사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마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이러한 위기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그러한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브리핑이라고 어떤 그러니까 그 외상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디브리퍼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 되는 사건들, 위협이 되는 사건이 겪었을 때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그 행복재활원의 위기 관리 담당자가
상담자나 아니면 상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하는 것을 디브리퍼라고 그래요. 디브리핑이다. 디브리퍼다 그러는데 이 디브리핑은요 어느 때 많이 했었냐면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이 디브리퍼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그 잠수부들이 이제 깊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깊은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아주 어두컴컴해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손으로 더듬더듬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탁 찾아서 손이 잡히기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요, 팔만 나온 거예요, 팔만. 그게 부패가 돼가지고 부패가 돼 팔만 나와요.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놀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뒤에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에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죽고 싶기도 하고 너무 두렵다. 그것을 이 디브리퍼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줘야 돼. 야, 이렇게 디브리퍼 활동들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도 두세 배 정도 극복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극복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친구 같은 경우 친구를 만나갖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좀 가벼워지죠. 생각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이런 것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관에서는 위기관리팀을 두고 위기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던 여러 가지 언어 정서적, 성적인, 경제적인 폭력이나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위기관리 담당자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서류로 보고를 하고 그랬을 경우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에 근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시설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트라우마가 계속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에 그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깊이 있게 심리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한 사람당 한 150만 원 정도의 상당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위기관리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체주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위기, 나의 트라우마, 나의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위기관리 팀에게 보고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서비스, 말벗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먹는 것이라든지 씻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안전하게 잘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잘 자기가 관리해 줘야 돼요. 상실에 대해서 언어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잘 관리해서 잘 회복시키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내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 발전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요즘에 사회복지 현장의 이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내가 종사자로서 인권이라든지 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복자활원에서는 위기관리 팀을 두어서 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위기로부터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할 것인가 연습하고 위기로부터 빨리 극복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찾고 어떤 연습을 소방 훈련하듯이 연습한다든지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인으로부터 받는 폭력과 이게 폭력과 상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중심성의 어떤 중심성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상황적 맥락이나 이용인의 특성, 종사자 인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끝나고 나서 어느 그 집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술주정한 사람이 나를 탁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당장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당장 신고해서 그 사람 다시 만나지 않으면 되는데 사회복지 현장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이제 서비스를 주다가 그런 일을 당해요. 그 클라이언트 특성상. 예. 또 이용인 특성.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또 그렇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언어 정석인 것을 받고도 서비스를 계속 줘야 될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언어 정서적이고 상실을 겪으면 안 보면 되는데 사회복지 현장은 계속해서 줘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런 업무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교육이라든지 신입직원 교육 시에 이용인의 특성에 대해서 잘 고려해야 된다. 어떤 이용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평상시 괜찮은데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말이라든지 폭력을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부분을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신입 직원이 오면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때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의 정의, 유형, 상황별 예방, 대응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광주 공동모금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그 매뉴얼은 보편적인 거고 행복재활원에 맞는 우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기 안전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위기 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방훈련처럼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관계의 연속성이 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폭력 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이 업무 복귀를 했을 경우에 재폭력의 위험이라든지 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환경이 사회복지, 행복재활은 그나마 좀 나을 수는 있는데요. 장기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폭력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접근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형태, 이용인의 특성, 직급별 경험별로 폭력 경험을 다양하고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은 여러분들이 그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은요. 실은 뭐 생활지도원이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요. 민원이 발생하면요. 이제 부장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이제 폭력을 당해요. 원장님도 언어 정서적 폭력을 당하거든요. 언어 정서적 폭력을 당해서 심하게 어떤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어떤 이렇게 언어 정서적 폭력을 당한다든지 위협을 당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생활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언어 정서적인 또는 폭력의 종류가 다양하게 다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서 그 행복조합원에서는 그러니까 행복자활원에서는 안전보호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그 원장님부터 해서 사무국장님 또 그 각각의 직군별로 어떠한 그 폭력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위기 대응 팀을 만들어 가지고 위기 팀 담당자도 주고 위기 대응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이런 안전보호 매뉴얼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여기 생활시설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 재활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보호하는 안전보호 매뉴얼이 그러한 기관 그 팀과 팀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실은 이용인의 어떤 죽음이잖아요. 이제 여기도 저도 이제 운영위원회 이제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용인의 한 1년에 몇 분씩 이렇게 이용인의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되면 그 이용인에 대한 목격에 따른 목격과 거기에 오랫동안 했었던 분들에 대한 그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님, 자식이라든지 내지는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년을 울더라고요. 3년을. 예, 아버님 이제 오랫동안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상실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으로 와서 직업 때문에 여기 와서 이용인 생활시인을 돌보지만 그 이용인의 죽음이 그냥 직업이니까 지나갈 것 같지만 실은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너무 죄책감도 들고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브리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기관리 담당자가 디브리프를 통해서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요즘 어떤 마음이 있냐, 뭐가 힘드냐, 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업무가 힘들다고 그러면 조금 더 교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실의 특징은 이 비탄과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간은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비탄을 겪게 되고 상실 이후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병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애도란 비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이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올바른 애도를 충분히 할수록 상실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애도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이렇게 애도 과정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 애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활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시설 내에서 일정한 시간에 상담을 좀 유기 관리 담당자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이제 저 사회복지사 협회에 상담을 의뢰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줘야 다시 원전 복귀해서 이어가게 돼. 그러지 않으면 이직이 많아진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 많다는 것은 실은 상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노출된 것을 잘 어떤 그 위기 관리 그러니까 위기를 잘 관리해주고 예방하고 해결하고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하면 할수록 제가 봐서는 이제 종사자의 이직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시는 원장님과 또는 이제 사무국장님 또는 또 사무국장님 이하의 관리하신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요. 현재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요. 모든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이걸 교육을 합니다. 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위기를 위해서 종사자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폭력 경험 동료를 위로하고 힘이 되도록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성적인 거, 경제적인 폭력, 또 상실을 누구나 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동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힘이 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합니다. 동료 간의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나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폭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는 폭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지를 기록한다든지 녹음이라든지 녹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시설에서는 뭐 특별히 필요치 않는 생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활 같은 데에서는요. 이렇게 막 그 자활 사람들이 와가서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은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용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CCTV가 있고 그러면요 폭력을 좀 덜해요.
안전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직원과 내지는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잘 설치해 주는 것도 우리가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또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안전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셔야 된다. 나의 안전,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생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성은 우리 선생님도 나도 안전을 보존받아야 돼. 나도 내 안전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양선영, 김소진 선생님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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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역할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력의 우려 및 행한 이용인의 개입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해서 역할과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는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특성상 여러 가지 폭력의 위험이 있다든지 상실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역할을 분배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 폭력 발생 시 맞서 싸우기보다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거. 생복지원에서는 좀 그런 경우는 좀 그럴 수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폭력하는 클라이언트를 맞서 싸울 때 폭력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들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물건을 들어서 해요. 막 그 흉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흉기를 들고 있는 흉기를 뺏으려고 하다가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흉기를 들고 이렇게 왔다가 그 뺏는 과정에서 막 혈투를 했대요. 그리고 마침 다 뺏었어. 흉기 뺏으면서 이제 상대방도 다쳤겠잖아요. 그래서 다 뺏고 이제 갔는데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버렸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맞았다는 거야. 자기가 맞았다. 그런데 마침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소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난다든지 말로 그걸 내려놓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 차원에서 대응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기관 차원에서 대응. 기관 차원에서는 이제 교육을 오늘처럼 우리가 이런 교육도 하고 위기관리 팀장님이 지어지면 위기관리팀에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 등 위기관리에 대한 전문 강사 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오늘 제가 이론만 하지만 위기관리 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 예방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담당 직원이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사자 이제 생활인의 안전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이번에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요, 그 종사자의 안전이 어느 때 위협받느냐 했더니 좀 야간 시간대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활인들 같은 경우 우리 행복자활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무 시간에 여러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인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기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버튼 하나라든지 전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위기 버튼 같은 경우를 딱 만들어서 거기는 뭐 번호를 누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화기만 딱 들면은 사무실을 딱 연락이 된다든지 전화기만 딱 들려면 경찰서로 연락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기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인과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돼 있을 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해보고 우리 행복자활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 부분인지를 검토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 이런 하는 것들이 같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를 항상 인식해야 된다. 예.
폭력이나 폭언 등 문제 발생 시 피해 종사자의 신체적 안정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이윤으로부터 빨리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위기인지 그런 위기로부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용인으로부터 분리를 해야지만 또 이용인이 그거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또 두 가지를 이용인의 안전과 종사자의 안전을 같이 고려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또 본인의 동의하에 사회복지시설 내 관계자에게 모두에게 공유를 할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설 내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언어 정서적 상실의 경험을 개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권고 사항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는 그 주위에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폭력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적절하게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위기를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기 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 그래서 이제 권고할 것이 위기 관리 팀을 두고 여기 위기 관리를 종사자의 인권이나 안전이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팀장을 여기에 팀을 주고 팀장을 주어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방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사자가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개인적인 대처를 했었다 그러면 이것은 종사자가 여러 가지 위험 폭력들 또는 상실로부터 경험이 되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뒀는데 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상실 경험 보고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담당자한테 구두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경험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좀 나네요. 누가 잠깐만요. 예. 이제 잠깐 예. 예.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팀 단위로 대표와 거기 대응팀에서 그것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전에는 개인적 차원이었다고 그러면 그래서 팀 위기 대응 팀과 팀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 교육을 미리 그걸 접수받아서 같이 나서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 차에서 개인적 차원이 대응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 안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때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이 끝나면 아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대응팀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역할 훈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를 또 위기를 당한 종사자를 지기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겪는 종사자의 안전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고 자기 표현을 아까 지원한다고 그랬죠. 언어,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은 아까 이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디브리프 활동을 해야 된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브리프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죠. 기관 내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판이나 비난, 부적절한 농담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면서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정수조 있거든요. 아까 이제 위기를 경험한 대상자가 우리 종사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관에서는요 위기를 겪는 사람이 내야 되는 그 보고서 양식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보내준 매뉴얼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로부터 어떤 욕을 먹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우리 종사자야 우리가 하고 있는 저기가 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써서 보고서를 대응 팀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팀에서는 상담을 해준다든지, 내지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상담을 받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배치해서 하루 이틀 쉬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보고서 내용 속에 또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사자가 겪는 위기 상황 같은 경우를 보고서를 계속 받아서 누적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생활인이 어떤 어려움이, 보호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돼서 나중에 이제 오는 종사자가 그것을 보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 위기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꼭 우리가 위기 대응팀에 제출해야 된다. 낙인을 최소화해야 된다. 상담 요청 및 휴가 등이 언제라도 수리될 수 있는 시설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 행복재활원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대체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언어 정서적이나 아니면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상실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언제라도 상담을 받고, 또 휴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어떤 문화가 행복재활원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행복재활원이 행복한 곳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리뷰를 해야 된다. 이 리뷰라는 것은 뭐냐면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런 폭력을 어느 정도 위기를 겪는 종사자가 그 뒤에 기관에서 잘 대처하고 나와서도 한 달이라든지 두 달까지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증상 여부를 면밀히 감찰하고 해결을 지원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위기관리 팀장이 위기를 겪고 나서 해결했었던 대상자, 그 종사자가 그 뒤에도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 일 이후에 그 종사자가 그 이용인들과 생활인과 대화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속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데에 불안한 것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 그 담당자가 그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그 욕구를 잘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이 리뷰 단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서는 신입 직원, 중간 관리자, 시설장에 따라서 시기 담당자 내용을 달리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기 관리는요, 위기 관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롤플레이도 하고, 그다음에 위기 시에 내가 배운 훈련들을 통해서 소방 훈련을 열심히 잘 받다 보면 불났을 때 잘 대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행복재활원에서 어떤 언어 정서적, 신체적, 성적 내지는 상실 경험이 어떤 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또 그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근무를 할 수 하고,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더, 생활인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46분이 지금 흘렸네요. 잠깐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예. 지금이 예, 지금이 45분인데요. 5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고요. 그 뒷부분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깐요. 예,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위기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어떤 것이 위기다, 어떤 것이 언어 정서적 폭력이고, 어떤 것이 성적 폭력이고, 어떤 것이 경제적 폭력이고,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데에 대해서 인식하고 민감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교육이나 훈련에 오늘처럼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간에 했을 때 참여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런 과정 업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기 상황을 지각하여서 대처 역량을 향상시켜서 빨리 벗어나고, 또 이용 평가 및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사후 관리를 해서는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치료 및 상담 및 휴식을 취하고 법적인 대응, 어떤 경우에는 또 법적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자, 기거 조직적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과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 꼭 필요한, 이번에 광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결론은요, 한 90% 이상이 다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종사자의 약 한 60%가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종사자들이.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자활에서는 위기 대응팀에서 매뉴얼을 실효성 있는 어떤 것들이 위기인지를 참 더 모니터링하고 그 매뉴얼 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기 예방 교육 체계의 수립과 실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위기 대응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자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종사자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이용인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모시고 있는 이용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왔는데 어머니가 막 와가지고 막 가격하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도 이용인을 위해서도 교육을 해줘야 돼. 이용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시설에 있는 이용인뿐만 아니라 이용인의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이용인들한테 이용인 부모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위기 대응팀이라든지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한다는 거. 예, 고호영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잘 빨갛게 잘 치우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안전한 보호 체계를 안전한 보호 체계 환경을 구축해. 어떤 위험한 환경이 어떤 위험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위험 보장 보험 가입한 거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응적 차원에서는 개별 및 부서 위기 대응 원칙을 준수 감독을 하고 위기 상황 시 적절 절차에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필요시 어떤 경찰 이런 데에도 협력하고 피해 종사자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에서는 피해 종사자 의료 및 심리 지원을 해주고 사법 처리 피해 종사자에서 지원해주고 이연 평가 및 정보 공유, 재발 방지 발현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거 기관 차원에서 대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요 보수 교육 같은 데서 지금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위기 상황에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에는 그 연락을 해주면요 전문적 상담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위해서 디브리퍼 과정을 좀 개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사자의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위기관리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디브리퍼 교육을 해가지고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걸 잘 첫 번째 잘 그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교육을 할 거고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기관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어떤 디브리퍼를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 이것으로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윤리경영 측면에서의 종사자의 안전보호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용인의 안전과 이용인의 인권에 대해서 중점을 줬다 그러면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이 될 때에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있다. 나의 인권과 안전이 잘 보장받을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안에서 행복절 안에서 이렇게 그 팀을 구성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 시간이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한번 교육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위기 대응 및 윤리경영 교육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안 써도 돼요? 지금 한 거냐? 네. 소거. 아니 아직 한 안 들어왔어. 만약에 한 들어오면 가족이 넣어놨다가